명희야, 내가 누구든 넌 내 딸이야. 눈밭에 버려진 아기를 준 하녀 연화. 미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17년을 키웠습니다. 명희는 천재였습니다. 종년 주제의 글을 써서 한양 전체를 울렸지요. 하지만 명희가 유명해지자 알 수 없는 자객들이 나타나 명희를 죽이려 합니다. 왜 저를 죽이려 하나요? 과연 명희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뒤 한 세대가 지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양 외과 김진사대 가녀 연화는 새벽 어스름에 잠에서 깼습니다. 26살의 연화는 영리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것이었지요. 장을 꺼내야 하는데 연화는 두루마기를 덧걸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늙은 종 덕수 영감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벌써 일어났구나. 네, 영감님. 마님께서 장을 일찍 꺼내오라 하셨어요. 일이 추운데 고생이로구나. 연화는 작은 횃불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장독대는 별채 담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응애, 응애.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가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가늘고 더 애처로운 소리였습니다. 저기게 뭐지? 연화는 천천히 장독대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눈밭에 버려진 아이는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아이고. 연화는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죽으면 안 돼. 연화는 아이를 품속 깊이 안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아기가 있어요. 덕수 영감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장독대 뒤에 눈밭에 버려져 있었어요. 일단 따뜻하게 해야겠다. 덕수 영감은 연화를 아궁이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불길의 따뜻함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조금씩 아이의 입술에 혈기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렸습니다. 아이가 작은 눈을 떴습니다. 또렷하고 맑은 눈이었습니다. 살았어. 살았어요, 영감님.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보자기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주워보니 작고 정교한 매듭이었습니다. 붉은 실로 복잡하게 짜여진 매듭은 평범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지? 연화는 매듭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은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만 이것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매듭은 보통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연화야. 덕수 영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찌할 생각이냐? 살려야죠. 이렇게 작은 아기를 어떻게 그냥 두나요? 하지만 주인 어른께 말씀드리면 관가에 신고하실 게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또 어디론가 보내지겠죠. 그럼 살 수 있을까요? 덕수 영감은
연화의 눈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느리고 어눌해 보이던 연화였지만 지금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영감님, 연화가 말했습니다. 제 동생 춘화 아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네, 동생? 네. 춘화가 3년 전에 시집 갔는데 소식이 끊겼어요. 춘화가 아이 낳고 산후병으로 죽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덕수 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로구나. 내 조카라면 당연히 이 집종이 되는 것이니 주인 어른께서도 받아들이실 게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의심을 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주인 어른께 내 동생이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고 말씀드리마. 너는 사흘간 별채에 숨어서 아이를 돌보거라. 그 뒤에 고향 다녀온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고맙습니다, 영감님. 연화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아침 덕수 영감은 김진사 대감을 찾아뵈었습니다. 대감님, 연화의 동생이 위독하다는 전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연화에게 사흘간 휴가를 주거라. 감사하옵니다. 연화는 사흘 동안 별채에 숨어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명희야. 연화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새벽 여명에 발견했으니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젖을 먹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영감님, 명희가 굶어 죽겠어요. 연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덕수 영감은 고심하다가 행랑채의 복순이를 떠올렸습니다. 복순이에게는 갖춰질 땐 2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복순아, 부탁이 하나 있다. 덕수 영감은 복순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순이는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한 것. 내가 젖을 나눠주지. 고맙습니다. 연화가 복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됐어. 일어나. 대신 내가 내 집안일도 좀 도와줘라. 나도 나이가 들어 힘들거든. 네, 뭐든지 하겠어요. 그렇게 명희는 복순이의 젖을 얻어먹으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연화는 명희를 안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박씨 마님이 연화를 불렀습니다. 연화야, 동생이 죽었다며? 참으로 안 됐구나. 황송하옵니다, 마님. 그런데 그 아기는 뭐냐? 제 동생 아이옵니다. 동생이 산후병으로 죽고 매형도 술과 도박으로 집안을 망쳐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못 되옵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왔사옵니다. 박씨 마님은 명희를 잠깐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내 조카면 이 집종이 되는 것이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좋다. 데리고 있거라. 대신 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라. 명심하겠나이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명희를 안고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희야, 이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어. 명희는 작은 손으로 연화의 뺨을 만졌습니다. 연화는 보자기에서 붉은 매듭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란다. 어미가 잘 간직할게. 언젠가 내가 크면 너에게 줄게. 연화는 매듭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명희야,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이제 넌 내 딸이야. 어미가 너를 잘 키울게.
명희는 연화를 보며 방긋 웃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쳤고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춥고 힘들었지만 연화의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품속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연화는 12살 때 이 김진사 댁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 춘화와 함께 이 집에 팔려온 것이었지요. 춘화는 영리해서 금방 일을 배웠지만 연화는 달랐습니다. 연화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몇 번을 가르쳐야 알아듣니? 상방하녀 옥분이가 자주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리더라도 끝까지 해냈고 한 번 배운 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집에서 일할 수 있었지요. 옥분이는 30살로 이 집에서 15년을 일한 고참 하녀였습니다. 얼굴은 곱게 생겼지만 성격은 날카로웠습니다. 연화,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던데. 죄송해요, 언니. 다시 할게요. 바쁜데 시간이 어딨어. 제대로 좀 해. 옥분이는 연화를 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느리고 어눌한 연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다른 하녀들은 연화를 감쌌습니다. 언니, 연화는 원래 좀 느려요. 그래도 끝까지 하잖아요. 막내 하녀 순이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16살의 어린 하녀로 연화를 따랐습니다. 그래, 연화만큼 성실한 사람 없어. 부엌 하녀 춘자도 거들었습니다. 그건 인정해. 연화는 절대 꾀부리지 않아. 옥분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화의 성실한 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제 명희가 생긴 뒤로 연화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명희에게 복순이의 젖을 먹이고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명희가 울면 달래고 잠들면 조심스럽게 일했지요. 연화, 아이 때문에 일이 느려진 것 같은데. 옥분이가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언니. 더 열심히 할게요. 더 열심히. 이미 느린데 더 느려지면 어쩌려고. 순이가 연화를 감쌌습니다. 언니, 연화 언니는 일도 하고 아기도 키우잖아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알바야? 옥분이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명희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명희가 있으니까 힘이 나. 연화는 복순이의 빚을 갚기 위해 부엌 일을 마친 뒤에도 복순이의 빨래와 청소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연화는 늘 바쁘고 피곤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덕수 영감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영감님. 명희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네, 영감님. 시간이 흘러 명희는 100일을 넘기고 돌을 맞이했습니다. 명희는 조용하고 순한 아기였습니다. 낮에는 연화 등에 엎혀서도 거의 울지 않았고 주변을 또렷한 눈으로 관찰했지요. 명희 참 신기해. 저렇게 조용한 아기는 처음 봐. 그러게. 마치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 하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명희가 3살이 되던 해 김진사 댁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진사 대감과 박씨 마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님의 친정 조카 남매를 데려와 키우기로 한 것입니다. 10살 난 도련님과 8살 난 아가씨였습니다. 연화야, 오늘부터 내가 아이들 시중을 들어라. 네, 마님.
그리고 내년 봄부터는 아이들이 서당에 갈 것이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데려다 주고 데려오거라. 알겠나이다. 연화는 성실하게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옷을 빨아주고 밥을 챙겨주고 심부름도 했지요. 명희는 이제 연화를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구경했습니다. 어미, 저 아이들은 뭐해요? 저건 도련님과 아가씨야. 양반집 아이들이지. 양반이요? 응. 우리랑은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달라요? 연화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 아이들은 글을 배우고 우리는 일을 해. 글이요? 응. 글을 알면 똑똑해진대. 명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음 해봄 도련님과 아가씨가 서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아침에 아이들을 서당까지 데려다 주고 저녁에 데려오거라. 네, 마님. 연화는 명희를 등에 업고 도련님과 아가씨를 서당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당은 마을 어귀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훈장님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서당에 내려주고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문틈으로 들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자문을 읽어보거라.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신기했습니다. 저런 것이 글이구나. 저렇게 배우는 것이구나. 등에 업힌 명희가 물었습니다. 어미, 저게 뭐예요? 저건 글이란다. 글을 배우는 거야. 저도 듣고 싶어요. 그래. 그럼 조용히 들어보렴. 명희는 5살이었지만 서당 문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명희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명희야, 뭐 하고 있어? 오늘 들은 거요. 하늘천. 연화가 보니 명희가 그린 것은 천자였습니다. 명희야, 내가 이걸 기억하는 게냐? 네. 한 번 들으면 기억나요.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한 번 들어서는 절대 기억 못하는데 명희는 한 번에 기억한다니.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날 밤 연화는 덕수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명희가 글자를 한 번 듣고 기억해요. 뭐, 정말이냐? 네. 서당에서 들은 글자를 그대로 땅에 그렸어요. 덕수 영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명희가 정말 영특한 개다. 그럼 명희한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지만 연화야, 넌 글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요. 책을 구해주고 싶어요. 명희 혼자서도 배울 수 있게요. 덕수 영감은 연화의 눈을 보았습니다. 미련하지만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좋다. 버려진 책이나 종이가 있으면 주워오거라. 내가 도와주마. 고맙습니다, 영감님. 그날부터 연화는 버려진 종이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당 뒷쓰레기 더미, 장터 구석, 안채에서 버린 편지. 글자만 있으면 뭐든 주워왔습니다. 명희야, 이거 봐. 글자가 있어. 우와, 어미, 고마워요. 명희는 그 종이들을 보며 글자를 익혔습니다. 연화는 명희가 글자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내가 글을 몰라도 명희는 배울 수 있어. 그것만으로도 좋아.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연화는 명희를 안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느리고 미련하지만
연화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명희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명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명희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7살이 되자 명희의 천재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집우, 집주, 넓을홍, 거칠황. 명희는 한 번 들은 천자문을 술술 외웠습니다. 연화가 서당 밖에서 듣고 온 내용을 명희에게 말해주면 명희는 그것을 고스란히 기억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미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아니야. 어미는 글도 몰라. 내가 똑똑한 거야. 명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안채 사랑방을 청소하다가 구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버린 건가? 표지가 찢어지고 곳곳이 해진 천자문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명희한테 주면 좋아하겠다. 그날 저녁 연화는 명희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명희야, 이거 봐. 책이야. 명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책이에요. 진짜 책이요? 응. 좀 낡았지만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명희는 책을 받아 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명희는 술술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희야,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어. 네, 서당에서 듣고 배웠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부터 명희는 그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책을 보며 글자를 익혔지요. 명희가 10살이 되던 해, 연화는 마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님, 제가 아이들을 서당에 데려다 주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사옵니다. 그래, 그럼 어쩌면 좋으냐? 명희가 이제 10살이 되었사옵니다. 명희가 대신 심부름을 하면 어떻겠사옵니까? 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명희가 이제 10살이면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감사하옵니다, 마님. 그날부터 명희는 도련님과 아가씨를 서당까지 데려다주고 서당 밖에서 기다리며 수업을 들었습니다. 군장님의 목소리, 아이들의 필기 소리, 책 넘기는 소리. 명희는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오늘은 동몽선습을 배우겠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 명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연화에게 그날 배운 내용을 말해 주었지요. 어미, 오늘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라를 배웠어요. 그래, 우리 명희 대단하네. 저는 어미한테 효도할 거예요. 명희는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아. 연화는 더욱 열심히 버려진 책과 종이를 주워 모았습니다. 서당 뒤에 버려진 책, 장터에서 주운 종이 쪽지, 안채에서 쓰다 버린 편지. 명희야, 이것도 주워왔어. 고마워요, 어미. 명희는 그 종이들을 보며 혼자서도 공부했습니다. 하녀들은 연화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연화가 명희 위해 저렇게 애쓰는 거 봐. 연화는 머리는 나빠도 마음만큼은 금 같아. 그러게. 저런 어미를 만난 명희가 복 받았지. 하지만 옥분이는 달랐습니다. 종주제에 글을 배운다고 좋아하네. 글을 배워봤자 뭐하나. 순이가 반박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명희가 똑똑하잖아요. 똑똑하면 뭐해? 종은 종이지. 옥분이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나는 15년을 일했는데 연화는 왜 명희만 신경 쓰나?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데. 옥분이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어려서 이 집에 팔려와 평생을 일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화와 명희의 모습이 더욱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안채 사랑방을 청소하다가 버려진 붓과 먹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쓰다 버린 건가? 낡은 붓이었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붓과 먹을 주워 명희에게 주었습니다. 명희야, 이거 봐. 붓이야. 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붓이요, 진짜 붓이요. 응. 낡았지만 내가 글씨 연습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어미. 명희는 그날부터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글씨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 영감이 명희가 쓴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명희가 쓴 거냐? 네, 영감님. 10살 아이가 쓴 글씨가 아니로구나. 제법 모양을 갖췄어. 정말요? 그래. 명희는 정말 천재야. 연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명희가 천재라니. 그날 밤 명희가 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어미, 저 계속 글 배워도 돼요? 당연하지. 많이 배워. 그럼 어미는 어떻게 해요? 어미는 여기서 일하면서 너를 지켜볼 거야. 저도 어미랑 함께 있고 싶어요.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명희는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명희야. 어미도 너랑 평생 함께 있고 싶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미련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명희가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말이지요. 명희가 12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이제 명희는 천자문은 물론 동몽선습과 소화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서당에서 듣고 배운 것과 연화가 주워온 책 덕분이었지요. 어느 날 명희는 버려진 종이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명희야, 뭘 쓰고 있어? 그냥 제 생각을 쓰고 있어요. 생각을? 네. 어미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글로 쓰고 있어요. 연화는 명희가 쓴 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글씨가 참 고운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명희가 글을 쓰네. 부끄러워요. 아직 서툴러요. 아니야. 참 예쁘게 썼어. 며칠 뒤 덕수 영감이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내가 글을 쓴다고 들었다. 네, 영감님.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느냐? 명희는 자신이 쓴 글을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덕수 영감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이의 마음은 추운 겨울 같으나 한 줌 따뜻함이면 봄이 되느니라. 어미는 그를 모르지만 그 마음은 세상 어느 책보다 아름답도다. 덕수 영감은 글을 다 읽고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야, 이게 내가 쓴 거냐? 네, 영감님. 어미를 생각하며 썼어요.
이건 그냥 글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야. 정말요? 그래.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연화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영감님, 명희 글이 좋은 건가요? 좋은 정도가 아니야, 연화야. 이건 12살 아이가 쓴 글이 아니야. 어른 선비들도 이렇게 쓰기 어려워. 연화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명희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래. 명희는 진짜 천재야. 그날 밤 덕수 영감은 명희의 글을 가지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글을 세상에 내보내면 어떨까? 며칠 뒤 덕수 영감은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는 책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책회는 좋은 글을 사서 베껴 팔거나 직접 글을 써서 파는 사람들이었지요. 이 글을 좀 보시오. 덕수 영감은 명희의 글을 한 책회에게 보였습니다. 책회는 글을 읽더니 눈을 빛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겁니까? 그건 말할 수 없소. 다만 이 글이 값어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가져왔소. 값어치요? 이건 대단한 글입니다. 제가 사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실 수 있소? 은 반냥을 드리겠습니다. 덕수 영감은 놀랐습니다. 은 반냥이라니. 하녀 연화가 한 달 일해도 받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좋소. 그럼 이 글을 드리겠소. 하지만 누가 썼는지는 절대 밝히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덕수 영감은 집에 돌아와 연화를 찾았습니다. 연화야, 잠깐 이리 와 보거라. 네, 영감님. 명희 글을 장터에 팔았다. 네, 팔았다고요? 그래. 은 반냥을 받았어. 연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 반냥이요. 그게 명희 글값이에요? 그렇다. 명희의 글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거지. 연화는 손을 떨며 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일단 잘 간직해라. 그리고 명희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라. 명희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알겠어요, 영감님. 연화는 은을 작은 보자기에 싸서 숨겼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명희를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 글이 정말 대단한가 봐. 정말요? 응. 영감님께서 그러시더라.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쓴 것뿐인데요. 내 마음이 아름다워서 글도 아름다운 거야. 명희는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어미, 저 앞으로도 글 써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저 어미를 위한 글을 많이 쓸 거예요. 고맙다, 명희야. 시간이 흘러 명희는 계속 글을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 기쁜 사람들의 이야기. 명희는 자신이 본 것, 느낀 것을 모두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덕수 영감은 그 글들을 조심스럽게 책회에게 팔았습니다. 은 반냥, 은 한냥, 때로는 은 두냥. 돈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 돈을 보자기에 싸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명희야, 이 돈으로 우리 언젠가 작은 방 하나 구하자. 방이요? 응. 우리 둘만의 작은 방. 거기서 어미랑 너랑 행복하게 살자. 좋아요, 어미. 명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박한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와 명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글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곧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희가 16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명희의 글은 장터를 넘어 한양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책회는 명희의 글을 베껴서 여러 곳에 팔았고 사람들은 그 글에 감탄했지요. 이 글을 읽어보았나? 정말 가슴을 울리던데. 누가 쓴 건지 모르겠지만 대단한 글재주야. 요즘 그 글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난리래. 명희의 글은 특별했습니다. 양반들의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담은 글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아픔, 억울한 이들의 한, 그리고 소박한 행복. 천한 이의 마음도 하늘처럼 높고 가난한 이의 눈물도 바다처럼 깊도다.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쓰리라. 백성들은 명희의 글을 읽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 마음이 이해받는 것 같아. 그래, 마치 내 이야기를 쓴 것 같아. 한양의 어느 서원에서는 젊은 유생 하나가 명희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서진. 20살의 청년으로 명문가의 서자였습니다. 강서진은 적통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늘 천대받으며 자랐지만 학문에는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서원에서도 글 잘 쓰고 학식 높기로 소문난 유생이었지요. 하지만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적통 자식들처럼 당당히 출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한계가 있는 삶이었지요. 그래서 강서진은 명희의 글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강서진은 명희의 글을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강서진은 명희의 글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편이 넘는 글을 읽었지만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을 꼭 만나보고 싶다. 강서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김진사 댁에서는 명희의 글이 유명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장터에 도는 글이 대단하다던데. 응, 나도 들었어. 서원 유생들까지 그 글을 찾는다더라. 누가 쓴 거래? 그걸 아무도 모른대.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하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가 명희에게 물었습니다. 명희야, 내 글이 유명해지고 있대. 정말요? 응. 사람들이 다 내 글을 읽고 싶어 한대. 명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쓴 것뿐인데. 내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 닿은 거야. 연화는 보자기를 꺼내 명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명희야, 이거 봐. 내 글값으로 모은 돈이야. 보자기 안에는 은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요? 응.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작은 방 하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명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우리 둘만의 방이요? 그래. 거기서 어미는 쉬고 너는 글 쓰고. 그렇게 살자. 좋아요, 어미. 명희는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저 더 열심히 글 쓸게요. 그래서 어미랑 빨리 독립할게요. 며칠 뒤 연화가 장터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명희야, 같이 갈래? 네, 어미. 두 사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그때 한 책방 앞에서 젊은 남자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20 가까이 되어 보였고 깨끗한 선비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다소 낡은 것을 보니 부유한 집안은 아닌 듯 했지요. 남자는 글을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함께 있어도 그리운 것, 떨어져 있어도 가까운 것.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라.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쓴 글이었습니다. 남자가 명희를 보았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혼잣말이 큰가 봅니다. 아, 아니에요. 명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 글을 아십니까? 조금요. 저는 이 글을 쓴 사람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명희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네요. 혹시 이 글을 쓴 사람을 아십니까? 명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그때 연화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가자. 네, 어미. 명희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연화와 함께 떠났습니다. 남자는 명희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왠지 특별한 느낌이 드는데 그 남자는 바로 강서진이었습니다. 명희와 강서진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처음으로 만났던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희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명희야, 왜 자꾸 뒤를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미. 하지만 명희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저 사람, 왜 자꾸 생각나지? 그날 밤, 명희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낯설지 않고, 처음 나눈 대화인데 오래 알던 것 같은, 그것을 사람들은 인연이라 부르느니라. 명희는 강서진을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은 다시 장터에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서진도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쓴이는 누군가를 만났구나.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강서진은 웃으며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늘 장터에서 만난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참 맑았는데 두 사람은 아직 서로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미 마음속에 서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1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김진사 댁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은전이 사라졌다. 박씨 마님의 비명이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안채방에서 보관하던 은전 20냥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20냥이라면 하녀 한 명이 3년은 좋게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당장 모든 하인을 불러 모으거라. 김진사 대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안채 마당에 모였습니다. 연화도 명희 손을 잡고 그곳에 섰지요. 누군가 이 집의 은전을 훔쳤다. 김진사 대감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범인이 나서지 않으면 모두 조사를 받을 것이다. 혹시 누가 수상한 행동을 본 사람 있느냐? 하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제가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사옵니다. 무엇이냐? 연화가 요즘 이상하옵니다.
모든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연화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럼 내가 어디서 돈을 구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옥분이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연화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종주제에 그런 돈이 어디서 났겠사옵니까? 김진사 대감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야, 그것이 사실이냐? 내게 돈이 있느냐?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감님, 그것은 사실이면 사실이라 하거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제게 돈이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내 방을 조사해도 되겠느냐? 연화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기 방에는 명의의 글값으로 모은 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난당한 은전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대감님, 그것은 조사하라. 김진사 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이 연화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명의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미, 괜찮아, 명의야. 하지만 연화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보자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은이 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은전들이 쏟아졌습니다.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옥분이가 승리한 듯 소리쳤습니다. 연화가 은전을 훔친 게 분명하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 은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종이 이런 돈을 가질 리 없지 않느냐? 그것은 연화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의 글로 번 돈이라고 말하면 명의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명의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말이 없구나. 그럼 내가 훔친 게 분명하다. 바로 그때 명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명의의 또렷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명의야, 물러서거라. 연화가 다급히 말렸지만 명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도둑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김진사 대감이 명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그 은은 어디서 났느냐? 명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제 글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내 글? 네. 제가 글을 씁니다. 그 글을 장터에 팔아서 돈을 모았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명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글을 쓴다고? 네, 대감님. 증거를 대보거라. 명의는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놓인 벼루와 붓을 빌려 그 자리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이의 눈물은 하늘에 닿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느니라. 의심은 칼이 되어 무고한 이를 찌르지만 믿음은 방패가 되어 그를 지키느니라. 선한 이는 시련을 겪어도 끝내 빛을 보고 악한 이는 영화를 누려도 끝내 무너지느니라. 명의는 그 글을 대감께 올렸습니다. 김진사 대감은 글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씨도 고왔지만 문장의 깊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쓴 글이냐? 그렇습니다. 17살에 이런 글을 쓴다니. 대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덕수 영감을 불렀습니다. 덕수야, 내가 아는 바가 있느냐? 덕수 영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님.
명희가 쓴 글을 제가 장터에 팔았습니다. 4년째 그렇게 해왔습니다. 4년이나? 네. 명희의 글은 이미 한양에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찾습니다. 김진사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명희가 글을 팔아 돈을 모았다면 연화는 무죄다. 하지만 진짜 범인을 찾아야겠구나. 그날 저녁 진짜 범인이 잡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젊은 하인 하나가 도박빚 때문에 은전을 훔쳤던 것이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연화는 풀려났습니다. 어미. 명희가 연화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명희야, 고맙다. 내가 어미를 구했구나. 어미, 이제 비밀이 들켰어요. 괜찮아. 내가 떳떳하게 번 돈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진사 댁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명희가 글을 쓴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글이 돈이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명희가 글을 쓴다니. 그것도 아주 잘 쓴데. 한양에서 유명한 그 글이 명희가 쓴 거래.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자기 방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종주제의 글을 잘 쓴다고. 4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나는 15년을 일했는데 저만큼도 모으지 못했는데. 질투의 불씨가 옥분이 마음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미련하면서 왜 명희만 신경 쓰나. 명희는 잘났다고 자랑하고 다들 명희 칭찬만 하고. 옥분이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불만이 있었습니다. 15년을 성실히 일했지만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아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화는 명희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영리하고 재주도 있고 미래도 밝았습니다. 불공평해. 왜 연화만? 옥분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정체가 밝혀진 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 종년이 글을 쓴다더라. 그것도 아주 잘 쓴데. 한양에서 유명한 그 글이 바로 그 아이가 쓴 거래. 종년이 그런 글을 쓴다니. 천재로구나.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몰랑 양반 출신의 선비, 이학사였습니다. 이학사는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학문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궁중에서 문서 정리를 맡았던 적도 있었지요. 김진사 댁에 글 잘 쓰는 아이가 있다고? 이학사는 명희의 글을 구해 읽어보았습니다. 천한 이의 마음도 하늘처럼 높고 가난한 이의 눈물도 바다처럼 깊도다. 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쓰리라. 이건 정말 대단한 글이로군. 17살이 쓴 글이라니. 이학사는 감동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글을 읽었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글은 드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나봐야겠다. 이학사는 김진사 댁을 찾아갔습니다. 대감께 전해주시오. 이학사가 찾아왔다고. 김진사 대감은 이학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몰락했지만 한때 궁중에서 일했던 학식 높은 분이었지요. 어르신, 어인 일로 오셨습니까? 명희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소. 명희를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아이의 글을 읽어보았소. 정말 뛰어나더이다. 김진사 대감은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는 조심스럽게 이 학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희라고 하옵니다, 어르신. 이 학사는 명희를 찬찬히 보았습니다. 17살의 소녀. 수줍지만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내가 그 글을 쓴 아이구나. 그러하옵니다. 내 글을 읽었다. 참으로 훌륭하더구나. 내 나이에 그런 글을 쓴다는 것은 천재의 증표다. 과찬이옵니다. 과찬이 아니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고 싶구나. 명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요? 그래. 내 재능을 그냥 두기엔 아깝다. 내가 너를 가르쳐 주마. 명희는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일주일에 2번 나의 서재로 오거라. 내가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명희는 이 학사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사의 서재는 작았지만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명희야, 글이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것이지. 네, 스승님. 내 글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제는 더 깊이, 더 넓게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가르침 주십시오. 이 학사는 명희에게 사서삼경을 가르쳤습니다. 역사와 철학도 가르쳤지요. 명희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논어를 읽어보거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 명희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로구나. 이 학사는 자주 감탄했습니다. 한편 한양의 어느 책방에서는 강서진이 명희의 새 글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요즘 새로 나온 글 없습니까? 아, 강도련님. 마침 어제 새 글이 들어왔습니다. 강서진은 글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선비는 높은 곳에 있어도 백성을 잊지 말고 백성은 낮은 곳에 있어도 하늘을 우러러야 하느니라. 강서진은 글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이 글쓴이는 점점 더 깊어지는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글쓴이지요. 혹시 이 글쓴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진사 댁의 종이라던데 17살밖에 안 된 소녀래요. 17살. 소녀라니. 강서진은 문득 장터에서 만난 그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강서진은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며칠 뒤 강서진은 다시 장터를 찾았습니다. 혹시 그 소녀를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명희는 연화와 함께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강서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명희는 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책방 앞에서 자신의 글을 읽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번에 책방 앞에서 뵌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해요. 강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강서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명희라고 해요. 명희. 좋은 이름이십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가야지. 아, 네 어미. 그럼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강서진은 명희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명희. 혹시 그 글쓴이가 명희일까? 강서진은 그날 밤 명희의 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맞을 거야. 그 맑은 눈빛. 그 눈빛에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어. 강서진은 명희에게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글쓴이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말이지요. 명희가 17살 생일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연화는 명희를 위해 특별히 떡을 만들었습니다. 명희야,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어미. 두 사람은 작은 방에 앉아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명희야, 어미가 할 말이 있다. 연화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명희는 떡을 내려놓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연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사실은 내 친모가 춘화가 아니야. 명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있었어요, 어미. 알고 있었어? 네. 제가 춘화 이모 아이가 아니라는 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어미가 저를 주어서 키우신 거잖아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명희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미. 괜찮아요. 명희는 연화를 안았습니다. 어미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연화는 명희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잠시 후 연화는 울음을 그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명희야, 이것을 봐라. 보자기를 풀자 붉은 매듭이 나타났습니다. 명희는 매듭을 받아들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붉은 실 매듭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있던 거란다. 내가 눈밭에 버려져 있을 때 이 매듭이 보자기 안에 있었어. 명희는 매듭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내 진짜 어미가 남긴 거야. 보통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분명 높은 집안의 물건이야. 높은 집안이요? 그래. 이런 솜씨는 평범한 사람이 낼 수 없어. 양반집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집안의 교수가 만든 거겠지. 명희는 매듭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미, 제 친모는 왜 저를 버렸을까요? 연화는 명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명희야. 이 매듭을 보면 알 수 있어. 내 친모도 너를 사랑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매듭을 남긴 거야. 그럼 왜 저를 내보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어쩌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어.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제 친모를 용서해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연화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명희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어미도 마음이 놓여. 하지만 어미, 명희는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진짜 어미는 어미예요. 저를 낳아준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를 키워준 어미가 제 진짜 어미예요.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명희야. 그날 밤부터 명희는 붉은 매듭을 늘 품속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가끔 매듭을 꺼내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친모는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지금 어디 계실까? 하지만 명희는 결코 연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붉은 매듭이 친모와의 연결고리라면 연화는 명희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며칠 뒤 명희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요. 당신이 남긴 매듭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당신도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제 곁에는 다른 어미가 계십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 진짜 어미입니다. 명희는 그 글을 쓰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미, 이 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연화는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덕수 영감을 불러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덕수 영감이 글을 읽어주자 연화는 울었습니다. 명희야, 고맙다. 어미,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글은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간직하기로 한 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명희는 계속해서 친모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리움, 궁금증, 용서, 이해. 그런 감정들을 글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희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아이에서 깊은 감정을 이해하는 작가로 성장했던 것이지요. 어느 날 명희는 이 학사의 서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맹자를 읽어보자.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호지심은 의의 단선이라. 명희는 이 학사의 가르침을 들으며 무심코 품속에서 붉은 매듭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요즘 명희는 자주 이렇게 매듭을 만지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이 학사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명희야, 그게 뭐냐? 명희는 깜짝 놀라 매듭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이건 보여줄 수 있겠느냐? 명희는 망설이다가 매듭을 이 학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학사는 매듭을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희야, 이것을 어디서 났느냐?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있던 거래요. 어미가 간직하고 계시다가 최근에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아느냐? 김진사 댁 장독대래요. 17년 전 겨울 눈밭에요. 이 학사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희야, 이것은. 이 학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무슨 일이세요? 이것은 보통 매듭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학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이것은 궁중에서만 만드는 매듭이야.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어쩌면 왕실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명희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냥 어미의 딸이에요. 그래, 연화가 너를 키웠으니 연화가 내 어미지. 하지만 내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단다.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명희는 매듭을 도로 받아 품속에 넣었습니다. 명희가 돌아간 뒤 이 학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궁중태명 매듭. 17년 전. 혹시 이 학사는 예전에 궁중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17년 전 궁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며칠 뒤 이 학사는 예전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궁중에서 함께 일했던 늙은 문관이었습니다. 자네를 보니 반갑구만. 나도 그렇네. 자네는 건강하신가? 그럭저럭 지내네. 그런데
자네가 찾아온 이유가 뭔가? 이 학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7년 전 궁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 17년 전? 그때가 언제더라? 겨울이었네. 눈이 많이 내렸던 겨울. 늙은 문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소용윤 씨 마마께서 아이를 낳으셨지. 소용윤 씨. 그래. 왕자마마의 후궁이셨네. 딸을 낳으셨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 죽었다고 들었네. 출산 후 얼마 안 되어 죽었다고. 이 학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 죽은 게 확실한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지. 당시 상황이 복잡했거든. 예언 때문에 말이야. 예언. 그래. 후궁 윤 씨가 낳을 아이가 훗날 조 씨 일가를 무너뜨리고 왕실을 바로 세울 거지라는 예언이 돌았지. 조 씨 일가가 그것을 두려워했어. 조 씨 일가라면 데비마마의 친정이 아닌가. 그렇네. 당시 조 씨 일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예언을 매우 두려워했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모두들 의아해했지. 하지만 누구도 감히 확인하지 못했네. 이 학사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명희가 그 아이일 가능성이 있구나. 누군가 아이를 살려서 내보낸 거야. 자네, 혹시 당시 소용윤 씨 마마를 모시던 상궁을 아나? 정상궁이었네. 충직하기로 유명했지. 지금도 궁중에 계실 거야. 이 학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정상궁을 만나봐야겠다. 하지만 이 학사는 신중해야 했습니다. 만약 명희가 정말 그 아이라면 조 씨 일가가 알게 되면 명희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일단은 더 조사해봐야겠다. 그리고 명희를 조심시켜야 해. 그날 밤 이 학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운명이 점점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17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김진사 댁에 전해졌습니다. 명희의 글이 데비마마께 진상되었다. 정말이냐? 그래, 데비마마께서 명희의 글을 읽고 크게 감동하셨다더라. 김진사 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데비마마는 현 왕의 어머니로 왕실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명희의 글에 감동하셨다니. 며칠 뒤 궁중에서 내관이 왔습니다. 데비마마께서 명희를 칭찬하시며 상금을 내리신다. 내관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은 50냥이다. 데비마마께서 내 글에 크게 감동하셨다. 백성의 마음을 담은 진정한 글이라고 하셨다. 명희와 연화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50냥이요? 그렇다. 그리고 데비마마께서 말씀하시길 앞으로도 좋은 글을 많이 쓰라고 하셨다. 명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옵니다. 내관이 돌아간 뒤 연화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명희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어미, 믿어져요? 데비마마께서 제 글을 읽으셨대요. 그래, 우리 명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연화는 는 50냥을 세어보았습니다. 명희야, 이제 우리가 모은 돈이랑 합치면 얼마나 돼요? 100냥이 넘어. 이제 정말 우리 집을 구할 수 있어. 명희는 환호했습니다. 정말요? 우리 둘만의 집이요? 그래, 큰 집은 아니어도 방 2개짜리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미,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명희야. 이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명희는 연화를 모시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어미, 오늘은 제가 어미한테 맛있는 거 사드릴 거예요. 명희야,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명희는 연화에게 떡과 엿을 사주었습니다. 어미, 드세요. 고맙다, 명희야. 두 사람은 장터를 거닐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미, 우리 집 구하면 뭐 할 거예요? 어미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싶어.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좋아요. 저는 방 하나에서 글을 쓸 거예요. 그리고 어미가 쉬실 수 있게 편한 이불도 사드릴 거예요.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연화는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희야, 어미는 정말 행복해. 내가 있어서 말이야. 저도요, 어미. 어미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때 명희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강서진이 책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서진도 명희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명희 씨, 강도련님. 강서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장터에 나오셨군요. 네, 어미랑 함께요. 강서진은 연화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연화는 어리둥절했지만 강서진의 정중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명희 씨,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명희는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요. 강서진은 명희를 책방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희 씨,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혹시 명희 씨가 그 유명한 글쓴이이신가요? 명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김진사 대개명이라는 분이 그 글을 쓴다고. 네, 맞아요. 강서진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저는 정말 당신의 글을 사랑합니다. 명희는 더욱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으면 제 마음이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으면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명희는 강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강도련님 같은 분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명희야. 연화가 부르는 소리에 명희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가야 해요.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뵈어요. 명희는 연화에게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화가 물었습니다. 명희야, 저 도련님이 누구니? 강서진 도련님이라고 해요. 제 글을 좋아하신대요. 그래, 괜찮은 사람 같던데. 명희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다. 우연한 만남과 필연적인 만남. 우연한 만남은 스쳐 지나가지만 필연적인 만남은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되지만 필연처럼 계속된다.
명희는 강서진을 생각하며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곧 큰 위기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기가 두 사람의 운명을 시험하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학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희를 자기 서재로 불러 진지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야, 내게 진실 말해야겠다. 무슨 진실이요, 스승님? 이 학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너는 왕실의 핏줄이다. 명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네. 17년 전 왕자마마와 국궁 소용 윤씨 사이에 딸이 태어났다. 하지만 예언 때문에 조씨 일가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지. 예언이요. 국궁 윤씨가 낳을 아이가 훗날 조씨 일가를 무너뜨리고 왕실을 바로 세울 것. 조씨 일가는 현 왕비의 친정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 그 예언을 두려워했지. 명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출산 당일 밤 자객이 보내졌다. 하지만 누군가 그 아이를 살려서 김진사 댁에 숨겼어. 그 아이가 바로 너다. 그럼 너는 왕자마마와 소용윤 씨의 딸이다. 공주다. 명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미의 딸인데, 연화가 너를 키웠으니 연화가 내 어미지. 하지만 내 피에는 왕실의 피가 흐른다. 명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저를 버렸나요? 버린 게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였어. 궁에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야. 정상궁이 너를 몰래 빼돌려 살렸지. 그럼 제 친모는 어디 계세요? 궁에 계신다. 소용윤 씨 마마. 하지만 이 학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씨 일가가 내 존재를 알면 다시 너를 죽이려 할 거야. 조심해야 한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연화를 꼭 안았습니다. 어미, 저는 왕실 사람이래요. 연화는 명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넌 내 딸이야. 하지만 저는 제 친모를 만난 적도 없어요. 저를 버렸잖아요. 버린 게 아니야, 명희야. 살리려고 그랬을 거야. 어미도 만약 내가 위험하다면 너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했을 거야. 명희는 연화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미, 무서워요. 괜찮아. 어미가 지켜줄게.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 학사가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 누구세요? 내 친모시다. 소용윤 씨 마마. 명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학사의 안내로 명희와 연화는 한양 외곽의 작은 절로 갔습니다. 정상궁이 주선한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용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 고운 한복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소용윤 씨는 명희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야. 명희는 멈칫했습니다. 명희요? 소용윤 씨는 명희에게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명희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명희. 내 딸 명희야. 저를 아세요? 안다마다. 너는 내가 낳은 딸이다.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은 이름이 명희야. 명희, 밝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이지.
소용윤 씨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17년 전 내가 너를 낳았을 때 나는 너를 지킬 힘이 없었다. 정상궁에게 부탁했어. 우리 딸을 살려다오. 제발이라고. 살려달라고요? 그래. 조씨 일가가 너를 죽이려 했거든. 예언 때문에. 너를 두려워했어. 정상궁이 너를 몰래 데리고 나가 김진사 댁에 숨겼단다. 명희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래. 정상궁이 가끔 내 소식을 전해줬어. 공주마마께서 건강하게 자라고 계십니다. 17년간 매일 내 생각을 했어. 소용윤 씨는 명희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글을 배운다고 들었을 때, 내가 글을 쓴다고 들었을 때, 내 글을 읽었을 때, 나는 울었단다. 내 딸이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어머님, 미안하다, 명희야. 어미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연화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용윤 씨는 연화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했습니다. 연화님, 고맙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셔서. 연화는 황급히 소용윤 씨를 일으켰습니다. 마마,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진짜 어미입니다. 나는 명희를 낳기만 했지만 당신이 명희를 키우셨어요. 소용윤 씨는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님께서 명희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명희라고 불렀습니다. 새벽에 발견해서 명희라고. 소용윤 씨는 놀라며 웃었습니다. 명희. 명민자가 같네요. 내가 명희라고 지었는데 연화님께서 명희라고. 이것도 운명이었나 봅니다. 명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제 어미예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울었습니다. 소용윤 씨가 말했습니다. 명희야, 조건이 갖춰지면 너희를 궁으로 데려가겠다. 연화님도 함께. 정말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조씨 일가가 너무 강해. 대비마마께서 방법을 찾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무 뒤에서 조씨 일가의 밀정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밀정은 황급히 조판서에게 달려갔습니다. 판서님, 소용윤 씨 마마께서 명희라는 아이를 만나셨습니다. 마마께서 그 아이를 명희라고 부르시며 내 딸이라고 하셨습니다. 조판서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17년 전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조판서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제거하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명희와 연화는 행랑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미, 명희야, 빨리.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들이다, 잡아라. 명희와 연화는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명희야, 내 손 놓지 마. 네, 어미.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한양 거리를 헤매며 도망쳤지요. 자객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놓치지 마라. 명희와 연화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객이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연화가 명희를 감쌌습니다. 명희를 건드리지 마라.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나 자객을 막아섰습니다. 물러서시오. 강서진이었습니다. 강서진은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명희와 연화가 쫓기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가? 여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소. 강서진은 검을 빼들었습니다. 명희 씨, 빨리 도망가시오. 하지만 도련님은 어서. 명희와 연화는 어쩔 수 없이 도망쳤습니다. 강서진은 자객들과 싸웠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어깨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은 강서진을 버려두고 명희를 쫓으려 했습니다. 그때 순찰 군사들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자객들이다. 잡아라. 자객들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명희와 연화는 덕수 영감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었습니다. 어미, 강도련님이 저를 구하려다 다쳤어요. 그분이 은인이로구나. 꼭 다시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명희는 강서진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위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소용윤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가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였습니다. 정상궁과 함께 대비마마를 찾아뵈었습니다. 마마, 제 딸이 위험합니다. 대비마마는 소용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 17년 전 죽은 그 아이 말이냐? 죽지 않았습니다. 정상궁이 구해 주었습니다. 대비마마는 놀랐습니다. 뭐라고? 소용윤 씨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언 조씨 일가의 위협, 정상궁이 명희를 살린 일, 17년간 명희로 자란 일. 그 아이가 바로 요즘 글로 유명한 명희라는 아이입니다. 대비마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씨 일가가 왕실의 핏줄을 죽이려 했다니. 대비마마는 원래 조씨 일가의 전행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현 왕비의 친정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독점하고 왕자마마를 견제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명희를 지키겠다. 궁으로 데려오거라. 감사하옵니다, 마마. 대비마마는 군사들을 보내 명희를 호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조씨 일가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분이 불명한 아이를 왕실에 둘 수 없습니다. 조판서는 여러 신하들을 모아 상소를 올렸습니다. 대비마마와 조씨 일가의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희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궁 근처 안전한 처소로 옮겨졌습니다. 연화도 함께였지요. 어미, 저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네요. 아니야, 명희야. 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명희는 불안했습니다. 조씨 일가는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판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들킬 바에야 확실히 끝내겠다. 대규모 자객들을 동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밤중 명희가 머물던 처소가 습격당했습니다. 불이야. 자객이다. 군사들이 막으려 했지만 자객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자객들이 명희의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저 아이를 죽여라. 연화가 명희를 막아섰습니다. 명희를 건드리지 마. 그때 소용윤 씨가 달려왔습니다. 명희야. 소용윤 씨가 명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자객들이 주저했습니다.
후궁을 해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조판서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비켜라. 조판서는 소용윤 씨를 밀치고 명희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이 아이만 없으면. 바로 그 순간 대비마마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조판서, 감히 궁중에서 칼을 들다니. 조판서는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마마. 내가 17년 전에도 왕실의 핏줄을 죽이려 했고 지금도 죽이려 하다니. 이것이 신하의 도리냐? 대비마마는 분노했습니다. 군사들아, 조판서와 자객들을 모두 잡아라. 군사들이 조판서를 둘러쌌습니다. 조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만 왕실을 위해 내가 한 것은 왕실을 해친 것이다. 대비마마는 명희를 보았습니다. 명희야, 일어나거라. 명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바로 예언의 아이로구나. 조씨 일가를 무너뜨리고 왕실을 바로 세울 아이. 대비마마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너를 지켜주마. 조씨 일가의 횡포는 여기까지다. 그날 밤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비마마께서 조판서를 직접 잡아들이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조판서가 왕실의 핏줄을 죽이려 했다고? 그것도 17년 전에도 지금도. 대역죄로구나. 대비마마는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판서는 17년 전 왕자마마의 딸을 죽이려 자객을 보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아이를 죽이려 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대비마마는 정상궁을 불렀습니다. 정상궁, 증언하거라. 정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17년 전 소용윤 씨 마마께서 공주를 낳으셨을 때 조 씨 일가가 자객을 보냈습니다. 저는 공주 마마를 몰래 빼돌려 김진사 댁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17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계십니다. 명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왕실의 핏줄이라고? 글 잘 쓰는 그 종년이 공주라니. 이 학사도 증언했습니다. 저는 명희 아이가 가진 붉은 매듭을 보았습니다. 궁중태명 매듭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아이가 소용윤 씨 마마의 딸이 확실합니다. 대비마마가 말했습니다. 조판서는 예언을 두려워하여 무고한 아이를 죽이려 했다. 이는 대역죄다. 조판서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판서와 그 일당은 유배형에 처한다. 조씨 일가는 권력에서 물러나라. 신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도 잡혀왔습니다. 내가 명희의 정보를 조씨 일가에 팔았다고?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다. 옥분이는 밀고죄로 벌을 받았습니다. 한양거리에서는 백성들이 명희를 응원했습니다. 명희가 공주였다니.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던 그 글쓴이가 공주님이셨어. 조씨 일가가 그런 분을 죽이려 했다니. 나쁜 놈들. 명희의 글을 사랑했던 백성들은 명희를 지지했습니다. 대비마마는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이제 내 신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 감사하옵니다, 마마. 그리고 너를 키운 연화도 함께 궁으로 들어오거라. 내 유모로 모시겠다.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어미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그래. 너희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니까. 그날 명희는 공주로 인정받았습니다. 명희는 공주로 책봉되었습니다. 화려한 의식은 없었습니다. 명희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글을 쓰고 싶어요. 데비마마는 웃으며 허락했습니다. 명희와 연화는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용윤 씨의 처소 옆에 작은 방이 마련되었습니다. 명희야, 여기서 지내면 된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소용윤 씨는 연화에게도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연화님,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마마, 황송하옵니다. 황송할 것 없어요. 우리는 명희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세 사람은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소용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무엇이니?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강서진이라는 분이에요. 저를 구하려다 다치셨어요. 소용윤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거라. 정상군과 함께 가도록 해라. 명희는 정상군과 함께 강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강서진은 아직 어깨 상처가 아물지 않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셨다고? 명희라는 아가씨께서. 강서진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고운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 강도련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옷은? 명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공주예요. 강서진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라고요? 네. 왕자마마와 소용윤 씨 마마의 딸이에요. 그동안 숨겨져 있었어요. 강서진은 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마마. 아니에요. 명희가 강서진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명희예요. 도련님께 고맙다고 말하러 온 명희예요. 강서진은 명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도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명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제 글을 사랑해 주셔서 그것도 고마워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실 때부터 제 글을 사랑해 주셨잖아요. 강서진은 감동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글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이요. 당신의 글은 저에게 큰 위로였습니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며칠 뒤 데비마마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명희야, 혼담이 들어왔다. 혼담이요? 강서진이라는 청년이다. 비록 서자지만 심성이 곧고 학식이 높다고 들었다. 서원에서도 인정받는 유생이라더구나. 그리고 너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고. 명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좋아요. 정말. 네. 강도련님은 좋은 분이에요. 데비마마는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인연이로구나. 다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다. 무엇인가요? 공주가 혼인하면 부마가 공주에게 오는 것이다. 내가 시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서진이 궁으로 들어와야 한다. 명희는 놀랐습니다. 그럼 강도련님이 여기로 오시는 건가요? 그렇다.
공주는 왕실 사람이니까 부마가 공주 곁으로 오는 것이지. 며칠 뒤 강서진이 궁으로 불려왔습니다. 강도련님, 공주와 혼인하시면 궁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대비마마가 말했습니다. 강서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꺼이 명희 씨 곁으로 가겠습니다. 내 집안과는 떨어져 살게 되는데 괜찮겠느냐? 저는 서자라 집안에서도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명희 씨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비마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명희와 강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제가 누군지도 모르실 때부터 제 글을 사랑해 주셨죠. 네. 장터에서 처음 뵈었을 때도, 그 다음에 뵈었을 때도, 저는 당신이 그 글쓴이라는 것도 모르고 당신의 글만 읽고 있었어요. 그 글이 도련님께 위로가 되었나요? 네. 서자로 태어나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제게 당신의 글은 유일한 위로였어요. 명희는 강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글로 이어진 인연이네요. 그러게요. 운명이었나 봐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화가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명희가 이렇게 행복해하네. 소용윤 씨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명희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아닙니다, 마마. 명희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우리 함께 명희를 축복해 줍시다. 두 어미는 함께 웃었습니다. 명희와 강서진은 조촐하게 혼인했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없었습니다. 명희가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혼인 후 명희는 궁에 살았지만 여전히 글을 썼습니다. 다만 이제는 다른 이름으로, 익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공주가 글을 쓴다는 것이 알려지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을 쓰고 싶어요. 당신의 글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백성들은 새로 나온 글을 읽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글, 예전에 명희 공주님이 쓰시던 글 같은데. 그러게, 문체가 비슷해. 공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생각해 주시나 봐. 어느 날 명희는 소용윤 씨의 처소를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소용윤 씨는 급히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아, 명희야. 아무것도 아니란다. 하지만 명희는 이미 보았습니다. 소용윤 씨가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을요. 어머님, 글을 쓰고 계셨어요? 소용윤 씨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좋아했어. 궁에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글을 썼지. 명희는 소용윤 씨가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내 딸아, 17년간 너를 그리워했다. 달빛을 보며 내 얼굴을 떠올렸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내 웃음소리를 상상했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내 삶은 다시 빛을 찾았구나. 명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셨어요. 내 재능은 나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명희는 소용윤 씨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함께 글을 써요. 백성들을 위한 글을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부터 명희와 소용윤 씨는 가끔 함께 글을 썼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진도 함께 했습니다. 명의의 글을 편집하고 베껴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명의, 연화, 소용윤 씨, 강서진. 저는 정말 행복해요. 명의가 말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저를 키워주신 어미, 저를 사랑하는 서진 도련님. 모두 제 곁에 계시니까요. 연화가 명의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의야, 어미도 행복해. 소용윤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명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모두 진실했어요. 강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명의는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다. 함께한 시간, 나눈 사랑, 흘린 눈물.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 나에게는 두 어미가 있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나를 키워주셨다. 두 분 모두 나의 진짜 어미다. 글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과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백성을 위로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글이다. 나는 평생 글을 쓸 것이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작은 이들의 목소리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니. 명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명의야, 뭐라고 썼어? 명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요, 어미. 사랑에 대한 이야기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명의는 평생 글을 썼습니다. 연화는 그 곁에서, 소용윤 씨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강서진은 함께 글을 쓰며 명의를 지켜보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모두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든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명의는 종으로 태어났지만 글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연화는 미련했지만 사랑으로 공주를 키웠습니다. 소용윤 씨는 힘이 없었지만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진짜 힘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